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정치 한 주 앞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 코너 싸움 구경하듯이 정치 현안을 풀어준다. 그래서 재밌다 이러더라고요. 싸움 구경을 하듯이. 네, 저희가 약간 싸움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이렇게 풀어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격투기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적어도 누구 편은 들지 않는 편론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수석님 그 목적은 일부 좀 달성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설이 누구 편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국가대표 경님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저한테 그 평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달해드려야겠다. 고맙습니다. 더 생생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쌍구경하듯이 했나? 그랬는데. 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정치권 이슈, 뭘로 뽑아보시겠어요? 글쎄요. 국민의힘은 대진표가 짜였잖아요. 네. 전당대회 대진표가 짜였는데 민주당은 뭐 대진표라고 말하기 좀 어색하긴 하죠. 워낙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연 맞서서 누가 나올지 나온다면 누굴지 네. 그게 좀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그 여야의 이 전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일단 일요일 날 국민의힘이 이제 전대로 시끌시끌했어요. 뭐 국회 소통관이 뭐 거의 뭐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뭐 대선 경선 방불케했다라고. 보통 저희가 왜 국회 그 소통관 그 들어가면 그냥 출마 선언하러 그 의원이나 뭐 후보가 들어가는데 1층에 그렇게 팬들이 와서 그 플랜카드를 들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대요. 영상 보니까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나 봐요. 요즘은 이제 팬덤 정치 시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조금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바뀌었죠. 예. 근데 이제 이 공교롭게도 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1시간 간격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저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세 분 중에 이 출마 선언문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높은 점수를 준다면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근데 저번에 그 당대표 위원장 수락연설 하실 때 별로였다 이러셨잖아요. 혹평하셨잖아요. 비전도 없고 네거티브 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 되게 궁금했는데 왜 제일 높은 점수를 주신다? 저 이거 읽어봤어요. 저 다 출력해서 읽어봤어요. 밑줄도 치셨는데요? 밑줄까지 저 열심히 봐야 아무래도. 네. 우선 첫 번째. 네.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 비하면 뭐 엄청 나아졌어요. 엄청 나아졌어요?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면 전체 어디에도 남 탓을 안 하잖아요. 네. 뭐 야당에 뭐 어쩌고저쩌고 운동권 정치 어쩌고저쩌고 뭐 범죄자 찾고 이런 거 없잖아요. 네네. 그냥 자성과 네.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할 길이 뭐다라는 걸 제시를 했으니까 그 스탠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네, 자기 네, 얘기를 해라. 본인이 그리는 대한민국이 뭔지를 좀 잘 생각해라. 이런 거였는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민의 내용들이 좀 묻어나온 것 같아서 우선 저는 반갑고 약간 포지티브한 내용들이 많아서 좋고 네. 또 자기 반성이 실려 있으니까 그것도 72일 만인가요? 네. 비대위원장 끝나고 총선 끝나고 사퇴하고 바로 72일 만에 나온 사람으로서 성찰하는 대목도 있었기 때문에 총평을 하자면 저는 A 정도로 주겠습니다. A.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좀 약하더만요. 약했어요. 약했어요? 스탠스를 네. 이게 이제 전당대회 나온 사람들은 대개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각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사실 누구나. 그쵸.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가 첫 번째 숙제인데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누구죠? 윤상현 의원 이분들은 스탠스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메시지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 다음 지방선거, 더 중요하게는 다음 대선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거냐, 거기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냥 이기겠다는 얘기 말고 그냥 뭐 당정 간에 잘 소통해야 된다는 얘기 말고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좀 준 거죠. 그래서 제가 높은 점수를 주죠.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선명한 어떤 그 과정을 좀 보여줬는데 다른 후보들은 좀 그렇지 않고 그렇죠. 잘 지내겠다. 그렇죠. 큰 뭐 갈등 없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 두루뭉술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건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왜 졌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별화를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숙명인데 네.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백약이 다 무약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답변에서도 네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야당의 요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제3의 대안으로 네. 독자적인 특검법안 내겠다라고 그쵸. 한 거는 나름 본인이 생각하면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냈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최상병 특검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다른 당권 주자에 비해서 딱 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만 입장이 달라요.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특검을 받는 건 정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싫다. 그렇지만 내가 나름의 제시하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3의 특검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 받을 수 있는 좀 대안이라고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안 받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여당과 정부의 고민이 뭐냐면 네. 최상병 특검에 대한 찬반구도 네. 야당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네네. 국민의 다수는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주 소수가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찬반 구도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이걸 허물어야 돼요. 네. 반대 아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방법도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야당이 이제 선택이 하는 상황에 내몰리잖아요. 그쵸. 우리 것만 고집할 거냐? 그럼 저거라도 받을 거냐? 네네. 그 대안이 예를 들면 특검 추천권을 네. 야당에게 줄 거냐? 네. 대법원장에게 줄 거냐? 네. 이거는 반대만 했을 때 스탠스는 굉장히 몰리는 그렇죠. 포위되고 고립되는 구도였다면 그쵸. 대안이 이겁니다. 대법원장한테 우리가 추천권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상당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죠. 그러면 찬반 구도가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대안이 나으냐에 대한 우열 구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궁지에서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다 더 설득력을 얻는 법안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 없이 반대만 해가지고는 네. 여론을 끌고 가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대안을 냈잖아요. 그렇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선수가 심판을 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3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과거 특검에는 야당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된 특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또 제3자가 추천한 권을 행사한 특검 법안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꼭 이것만 고집하지 말고 네. 특검을 하자. 네. 대신에 방법을 이거로 하자. 네. 라고 하면 야당이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그거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반응이 뭐냐면 너 그 대통령한테 허락 받았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컨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 피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래서 오케이 뭐 그렇게라도 해보자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야당은.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오자마자 큰 돌파구를 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또 용산을 생각해서 네. 김건희 인사 특검은 안 된다라고 또 선을 그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고민의 흔적이 담긴 거죠. 근데 나머지 주자들은 그만한 고민을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것만 신경 쓰고 메시지 지금 이 단계에서 국민의힘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용산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눈치 봐가지고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앞에 네. 총선 전에 사퇴한 당대표가 네. 이른바 친윤 네. 연예권들과 손잡고 했잖아요. 그 끝이 어땠어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정무수석할 때 그분이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네. 일종의 파트너였는데 비참하게 쫓겨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답일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으면 민심이 돌아설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잘 계도를 해서 가드레일을 쳐서 네. 엉뚱하게 안 나가게 네, 하고 네. 당이 선도함으로써 선도하는 것을 통해서 정책도 좀 전환하고 네.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좀 얻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저렇게 돼서 만약에 용산의 눈치를 봐서 당대표가 되면 네. 이거 똑같잖아요.
빚진 사람이 어떻게 그 빚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 분을 비교하자면 네.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큰 그림이 좀 있는 것 같다. 얼마나 큰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맥락을 보면 네. 그래도 좀 고민을 많이 했네.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네라는 느낌은 줬어요. 저한테는.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 꽉 막힌 여야 정국을 그래도 그나마 좀 풀어낼 수 있는 여지는 그거는 좀... 쉽게 안 풀릴 겁니다. 그거는 그래도 또 쉽게 안 야당이 풀려요. 쉽게 안 풀어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네. 문제는 여당의 당대표는 야당과의 관계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거냐보다는 네. 민심을 보고 해야 돼요. 국민 여론을 조금이라도 얻어나가는 쪽으로 행보를 하면 네. 야당도 마냥 공세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결국 정치라는 거는 누가 더 많은 민심을 얻느냐, 표를 얻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민심이 지금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네. 여론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여야 관계를 뭐 복원해서 가겠다. 네. 그건 쉽지 않죠. 그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리고 어차피 전당대회 이후에는 뭐 원구성이나 국회 네. 구성이나 이런 건 다 정리돼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때까지 안 돼 가능성이 있으면 뭐 그것도 어쨌거나 원내대표의 네, 몫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국민의힘 전대룰이 당심 80, 민심 20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당심이 더 많이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제 최상봉 특검 추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평적 당정 관계 수립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민심에는 조금 부합이 될 수도 있는데 당심에도 과연 정말 부합이 되느냐.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기는 하나 여전히 이제 친윤계로 대표되는 이제 조직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나경원 아니 뭐 원희룡 의원, 뭐 나경원 의원 등등이 대통령과 이런 대통령실과의 팍 이 대립각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제 전대 표심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 않겠냐. 글쎄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그래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네. 지역위원장, 네. 당협위원장들이죠. 지금 당협위원장 더 많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출마 선언문에서도 그런 네. 얘기를 했던데 163명의 원외위원장이 있다 이런 네.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현역 의원만 볼 것도 아니고 의원들도 네. 4년 남았죠. 이제 4년임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미래 권력을 보지. 당연히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각을 세워가지고 죽어도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요.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대세가 형성이 되면 정치인들은 대개 정치를 더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흐름에 편승을 하죠. 올라타죠. 끝까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 송 기자한테 누가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 정치하고 있는데 너 미래가 있는 한동훈 할래, 지금 권력을 잡고 있긴 하지만 인기 없는 윤석열 할래, 그러면 어느 선택하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쉽죠? 답변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답은 나왔으나. 그러니까 문제는 네. 둘이 아주 격렬하게 싸워서 그것이 도로 민심에 역행을 해서 당의 지지 기반을 허무는 쪽으로 가면 그거는 문제겠죠. 네. 그러나 그까지 가기 어려워요. 전면전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둘 다 서로를 필요하기 때문에 네. 호흡 불호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해요. 한쪽이 일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의 저 정도로 여지는 열어주지 않고 네. 무슨 소리야.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듯이, 김기현 전 대표 쫓아내듯이 하면 그건 더 큰 탈이 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못할 거고. 네. 한동훈 위원장도 예를 들면 뭐 막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자 이렇게 막 나갔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 제한전으로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그쵸. 그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생을 해야죠. 그러나 같이 가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저는 대통령보다는 국민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 대통령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제 네. 대선 후보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했잖아요. 그냥 네. 당대표가 목표가 아니라 네. 이걸 해서 대선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스탠스는 불가피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분위기라면 원래 이제 어대안에서 이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었는데 지금 이제 결선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위 주자들이 뭉칠 수 있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 대세론이 좀 흔들릴 수도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뭐 제가 그 당 사정은 네. 민주당에 비해서 좀 덜 아는 편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나머지 2, 3, 4등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 표가 죽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 이 표일까? 그런 성향의 지지일까?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1차에 끝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아, 다만 1차에 또 끝날 가능성이 설사 뭐 있다. 2차로 가더라도 대세에는 지장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지금까지 현재 구도라면 만약에 큰 무슨 뭐 사달이 났다 이러지 않는 이상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어대안은 유지된다. 요 선문 잘 썼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네. 기왕에 뭐 호평을 했으니까 아쉬운 네. 거는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민주주의의 가치, 뭐 예컨대 복지라든지 지금 정부랑은 노선이 다르긴 합니다만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네. 이런 좀 미래지향적 가치에 네. 대한 저당적인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보수가 가장 좋은 보수는 예컨대 과거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왔던 것처럼 복지를 지향하는 게 보수의 따뜻한 보수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좀 담아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앞으로 그런 게 좀 많이 표현이 되면 좋겠고요. 네. 제가 눈여겨본 거 두 대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정부 여당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붙들고 가야 될 화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치가 민생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 일상을 정치로 재단해서 회방 놓지 않겠다. 외면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이 약속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어디 인터뷰 제가 이렇게 호평할 줄은 몰랐네요.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도 그날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말씀하신 거를 기준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의 그 보여줄 그 비전 그리고 당대표로서 보여줄 비전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담겨있는 날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봤는데 다 담겨있더라고요. A4 용지 15페이지의 그 발표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어요? 네. 엄청 길게 촘촘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되게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남았구나. 학력고사 준비하듯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서 비춰줬을 때 이런 책 좀 읽고 책이나 최근에 언론의 칼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 또 나머지 후보들도 살짝만 좀 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전대 출마하면서 대선 불출마 공식화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상 이번 전대를 이제 대선 디딤돌로 삼는다라는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전대에서 소구력이 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단칼에 없다고 제가 볼 말씀하시는데요? 때는 없어요. 아니 저 당대표가 대통령 안 하겠다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떤 소구력이 있을까요? 그냥 그럼 이거는 그냥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을 사실상 조금 우회적으로 공격하려는 취지인데 별 공격도 안 되고 소구력도 없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저도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치는 뭘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뭘 하겠다는 것이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정치인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정치인이고 정치의 힘이잖아요. 그 힘으로
정치인이 나서서 그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게 정치인데 저처럼 뭘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루저인 거고 어떻게 네. 보면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은 권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자세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라는 게 어디 뭐 당대표가 대권 욕심 내는 바람에 지금 헝클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권 잡은 사람이 당권에 관여하니까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본질이 그건데 왜 그런 해법을 불쑥 내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누구를 겨냥한 얘기일까? 그리고 저게 말하면 차별화가 되고 당원들이 봤을 때 절실하게 우리는 지금 욕심 없는 당대표를 원할까? 그동안 욕심 없는 당대표 많았잖아요. 근데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지도자는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해야 네.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만할 사람이다 그러면 네. 노력은 덜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라는 게 있다. 네. 저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럼 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약간 스탠스가 윤 대통령과 대립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윤심파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근데 내가 개파 덕본 적은 없다.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발언의 속내는 대체 뭘로 봐야 될까요? 아니 이게 이제 뭐 심플하게 보면 쪽팔리지 않으면서 좀 구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나를 밀어주면 좋겠고, 근데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데서 또 외면할 것 같으니까 양쪽 다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데. 근데 이게 양쪽 다 겨냥한 메시지를 내지만 이게 양쪽을 다 잡으면 좋지만 때론 그렇다 보면 양쪽을 다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인지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인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기를 어떤 에너지로 폭발적인 에너지로 바꾸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나온 거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저게 정답일까? 근데 나경원 의원이 인기가 있는데 지금 대표 후보들이 다 인기가 있어요. 인지도가 다 있는 분들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모두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가요? 인지도가 그래도 다 꽤 있지 않나요? 인지도하고 인기는 좀 다릅니다만 나경원 의원은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죠. 보수 그렇죠. 정치인 중에. 한동훈 위원장도 뭐. 그건 인기를 넘어 이미 팬덤까지 팬덤이 있는 간 사람이죠. 그쵸. 예, 뭐.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 해체 강조하고 본인이 막 사실상 그 친윤의 이 엄청난 지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느낌을 받게끔 워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내보낸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느낌이나 뭐 말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들리는 얘기도. 먹힐까? 원희룡 장관이 큰 꿈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동안 쉬움 없이 달려왔거든요.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도 총선에서 붙었잖아요. 저는 나름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나와서 이렇게 윤을 대리해서 하겠다는 게 네. 과연 이게 먹힐까?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네. 전 국회 부의장이었나요?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사실은 개혁파로 이미지가 많이 퇴색을 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고난의 길을 걸었던 거란 말이죠. 또 그런다라는 저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재능, 경험을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은 좀 한 템포 쉬고 더 준비를 하는 게 그렇죠. 더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나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조급함이 있다고 보시는. 근데 용산에서 부탁을 하니까 야, 나 좀 힘든데 좀 도와주라 이러면 거절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또 장관도 같이 했고 그동안 또 한 몸으로 움직였던 네. 사람이라고 입장에서 보면 그럴 텐데 네.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쓴 것도 보면 공적 판단, 사적 이념과 공적 판단을 나눠버리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공적 판단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도 그것이 어떤 일 때문에 국민적 비판을 받을 때
조금 덜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공적 판단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게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 이 출마 시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 한 전 위원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한 전 위원장 이거 뭐 어차피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뭐 뒤늦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출마 놓고 너무 시기상조란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복심인 그 유영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아무리 급해도 할 때가 있고 참고 견딜 때가 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뭐 총선 책임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담는 얘기인 것 같긴 그럴 수 한데 이런 유영아 의원 발언이 가령 뭐 TK, PK 정서를 좀 반영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솔직히 잘 네네. 모르겠는데 유영아 의원이죠 지금은. 네. 본인이 이제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나섰다가 몇 번 떨어졌잖아요, 사실. 아, 네. 그죠? 그렇죠. 대구시장도 네. 그랬고 뭐 그래서 아마 본인이 더 절절하게 네.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아, 체험한 어떤 뭐 교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충원을 할 수는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의미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옳은 선택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정치적 역량이에요. 아, 네. 사실 정치에서 보면 지금이 딱이다, 적시다, 온타임이다 영어로 우리 표현하면 네. 그런 게 잘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네. 근데 확 그냥 속된 말로 지르고 그 지르고 나서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만들어내는 과정,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후의 과정, 네.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첫 출발은 전 잘했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네.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잖아요. 우리가 네. 어떻게 풀어낼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네. 뭐 유난 갈등 할 것처럼 뭐 질렀다가 그때도 국민 눈높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가 금방 꼬리 내렸잖아요. 그 눈 내린 데 가서 90도 폴더 인사했잖아요. 폴더 인사는 제 건데 어쨌든 정무수석 하실 때 폴더 인사 많이 하셨죠. 국회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죽도밥도 안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전방에 압박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너 그래가지고 네. 되겠냐? 어? 현직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당대표가 되겠냐? 뭐 여러 가지 온갖 논리들을 다 들이댈 건데 그때의 상황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풀어낼 거냐? 돌파해내느냐에 달린 거죠.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첫 출발은 좋다. 이 기세를 밀고 갈 것이냐, 그렇지 못하고 삐끗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이제는 된다. 이제 그런 게 정치죠. 아, 정치의 영향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숙성이 되는 거죠.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예정돼 있는데 뭐 흥행이 막 국민의힘처럼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더 많아요. 저희 지금 여기 속보로 지금 띄어져 있는데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퇴.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임 도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 안 좀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네. 연임 출마 아니라면 사퇴하지 않았다. 예, 연임하겠다라는 거 이제 기정사실화 했는데요. 네.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연임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해서 이 쭉쭉 밀고 가는 이 기세를 좀 더 갖고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이 당 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건 힘들다. 근데 당심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의원들이 하던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그건 뭐 보기 나름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본인이 하기 싫은데, 당의 여론이 그래서 한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당대표 더 할 수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당대표라고 꼭 한 번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더 할 수 있죠. 그리고 압도적 지지수에 더 한다 그러면 그것도 뭐 나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왜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옆에서 하기 싫은데 네. 본인도 하기 싫다더라.
너무 착하더라. 너무 아, 착해서 뭐 네. 이런 얘기 하면서 뭐 결정을 안 바뀌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욕은 먹기 싫은데 네. 욕도 안 먹으면서 무슨 어떤 행위를 하겠다. 그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책임지고 저는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 당대표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죠. 그게 정면 돌파인 거고 네. 당이나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네. 그래야 되잖아요. 괜히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하기 싫은 덕질을 해야 될 일이 그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될 경우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잃을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네. 사실은 저게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구조화됐어요. 이재명 체제가 공고히 돼 네네. 있고 이재명 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빼내놓고 그 체제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겠느냐는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지지층이나 그 안에 국회의원들도 사실상 뭐 추대 수준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점과 장점, 당대표 하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도전 과제도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선 주자가 취해야 될 문법으로 보면 어려울 때는 피해 있는 게 좋거든요. 어려운 숙제를 왜 직접 하냐. 네. 조금 피해 있다가 하자 이런 게 통상적인 우리 정치 문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본인에게 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외부적 조건들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본인이 직접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 정도 이재명을 대신해서 끌고 갈 만한 사람이 네. 있느냐.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또 마땅치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그냥 자기 걸로 오롯이 이재명 내 능력과 내 자산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라 뭐 저는 그건 뭐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연임 수순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냥 흐르는 물과 같은 기류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역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외부에서 보는 국민의 시선도 그 흐름인가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그거는 그만큼의 뭐 연임하는 게 옳다 나쁘다가 무슨 대단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대로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대표 연임을 하면서 네. 되고 나서 그 대표직이라는 네. 권한 171명입니까 지금 소속 의원이 그 171명이라는 그대 정당의 당 대표라는 권한을 어디다 쓸 거냐?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 그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잘 쓰고 있네. 그리고 전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네. 그리고 저런 거는 저렇게 해야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거지. 라고 평가하면 좋을 것이고, 네. 그러지 않고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쓰고 있다. 자기를 지키는 데 쓰고 있다. 흔히 말하는 방탄용으로 권한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건 또 국민들이 이제는 대선 주자로서 대선이 임박하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판단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의 네. 대선 후보 지지율, 네. 비호감도 이런 게 좀 갇혀 있거든요. 상당히. 네. 여기서 어떻게 빨리 탈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주어진 권력을 어디다 쓸 거냐를 잘 국민들이 보겠죠. 잘 써야 될 겁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이제 지난 2년하고 또 달라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지지율을 보고 왔거든요. 네.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좀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말씀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래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국민이 판단을 추후에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희가 이제 국민이 판단하는 잣대로 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한번 다른 데서 드렸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를 더 좁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당 지지율을 넓어지거나 또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더 확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훨씬 그렇죠.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 숙제들을 본인이 이제 대선 대표직을 갖고 푸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아,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 그러면 네. 대통령 하실 거면 당대표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면 워낙 부담이 크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 이왕에 저렇게 선택을 했고 그 당을 그대 정당을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못 끌고 간다는 게 현실이라고 그러면 본인도 뭐 불가피하겠죠.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대표가 아니면 이 당을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분이다라면 이게 이제 추대로 갈 걸로 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뭐 지난주 살짝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묻혔는데 이인영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 얘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누구라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몇 퍼센트를 얻느냐를 떠나서 당락을 떠나서 민주당이 당내에 건강한 다른 목소리가 있다. 네. 그게 당내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네. 그러면 당의 위원을 확장하는 거나 이재명 대표에도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네. 뭐 무조건 이재명 안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지금 그 당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다른 길을 제시하는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경쟁을 하면 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흥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잘 되는 구도로 지금 가요.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사람 어지간히 나왔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빠졌고 청년 주장 하나 빠졌다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네. 대체로 보면 흥행 요소는 갖춰져 있어요. 네. 그러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당대회는 흥행이 돼야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게 나와요. 그쵸. 근데 야당은 그냥 조용한 네. 전당대회로 끝나버리면 흥행은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서도 뭔가 흥행의 요소를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 그게 길게 봐서 네. 이재명 후보의 대권 가도나 당으로서도 도움이 될 텐데 네.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5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대협 의장을 했고 그쵸. 지금 이제 86세대의 대표 주자라고 할 그럼 만한 상징성도 좀 있어요. 장관도 지냈고 충분히 할 만하신 분이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 너무 조용히 계셔서 네. 이게 당대표 출마라는 것도 우리가 요즘 축구 용어로 하면 약간 빌드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쌓아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히 계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 출마합니다 이러면 약간 생뚱맞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그 생뚱함을 본인이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네.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젊은 세대 조금 젊은 분이 나와서 목소리 내고 민주당도 차세대가 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지난주에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라고 해서 이제 좀 논란이 됐어요. 근데 이거 좀 넘어가나 했는데 네. 주말에 또 영남 유림이 네. 그때 이제 그 강민구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영남 예법이다라고 했더니 유림이 영남 예법에 이거 없다라고 하면서 사죄하라 뭐 이러고 이제 고발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또 논란으로 다시 가라앉았다가 부상했어요. 그게 뭐 근데 왜 자꾸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자꾸 민주당의 이런 발언으로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걸까요? 우선 네, 저게 고발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영남 남인의 예법을 얘기했는데 네, 저도 뭐 나름 역사책을 좋아하고 남인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인의 저런 예법, 남인 예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적절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의 당대표, 공당의 대표, 세금의 지원을 받는 공당의 네. 대표를 아버지에 비유하는 거는 부적절했죠. 그러면 본인도 빨리 사과를 하고 내 마음은 이거였는데 네.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고 얘기하고 당도, 당 차원에서 이 대표도 그런 반응에 대해 당황했다.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끝날 사안이었는데 네. 이게 뭔가 그때그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네. 저런 게 자꾸 또 생긴다. 자꾸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게 이른바 요즘 언론에서 쓰는 말로 하면 일극체제의 단점이에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제잖아요. 견제가 있어야도 균형을 맞추는 거고 그 견제가 균형을 깨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은 견제가 지금 사실상 없다 보니까 네. 일극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도 될 것처럼 누군가를 의식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네. 오로지 저 사람만 쳐다봐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구조화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충성에 대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런 걸 제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그 본인한테 도움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네. 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비서실장한테 네. 앞으로 그런 얘기 안 네. 나오게 좀 해달라고 했다는데 본인이 더 공개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네. 해라.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당이 뭐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재명 뭐 직접 하긴 좀 뭐 해도 어쨌든 좀 발빠르게 대처를 좀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사실 좀 민주당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한번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애완견 발언 말씀하시면서 이거 빨리 그냥 일부에 관한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정리가 끝나는 건데 이걸 그렇게 끌고 갈 사안이 아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그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당에 보면 특히 요즘 같은 정치 환경에서 정당 활동하시는 분들은 속된 말로 이제 막말, 네. 강한 말 이런 걸로 크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그게 언론의 주목을 받잖아요. 그걸 지내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왜 주목을 받는지는 다 잊혀지고 기억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는 네.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단일 체제, 일극 체제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게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의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정리를 해야 네. 그나마 이후 발생하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도 네. 저게 이재명 대표가 저러는 건 아니구나. 그냥 일부의 일탈이구나. 일부의 과잉 충성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지 않고 자꾸 덮으려고 하고 그게 뭐가 문제인다라고 자꾸 하기 시작하면 뭐지? 이렇게 돼요. 자꾸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막 디펜스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화가 나 있습니까? 혼자 마음대로 하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자꾸 아닌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쳐다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자꾸 이재명 대표만 떠받드는 것처럼 보일 네. 때, 그 당이 뒤에 있고 이재명 대표가 앞에 있는 것처럼 네. 보이면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이쪽에서도 똑같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쁘죠. 해로운 겁니다. 그건 정리를 해줘야 돼요.